정말 경악스러운 일들이 연달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필요성이 국회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충격적인 증언이 쏟아지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판결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사법부의 적폐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20년 법원 근무 경력의 복소연 사무처장조차 이런 판결은 처음 본다고 증언한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취재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있어 정말 큰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먼저 김경호 변호사의 폭탄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판사 모두가 헌법 65조 1항에 따른 탄핵 대상이라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특히나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을 무시하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멋대로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 것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인데요. 더욱 가관인 것은 소부 배당 당일에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를 구성하며 대법원 내규마저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6만 7천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단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것도 헌법학자들이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편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역시 형사소송법 조문을 완전히 왜곡한 채 증거인멸 우려를 무시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 또한 헌법 109조와 법원조직법 5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명백한 헌법 위반 상황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무단 불출석하며 국민들 앞에서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파렴치한 행태가 또 있을까요? 그러면 증인 참고인의 그 진술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한 관계로 제대로 이 공식적인 청문회가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상황을 지켜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의견 진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복소연 증인께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순서로는 참고인으로 나오신 김경호 변호사님께서 진술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김선택 교수님께서 의견 진술을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강지호 기자님께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시간 제한은 두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진행상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한 각 7분씩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더 짧게 하셔도 되고요. 또 더 길게 하셔도 되고 이게 그냥 시간을 조금 어느 정도 흐름을 제가 가늠하기 위해서일 뿐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복소연 증인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법원본부 사무처장 복소연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어떤 질의를 받게 될까, 제가 증인으로 무슨 말을 하게 될까 좀 이제 많이 생각도 해보고 나왔는데요. 우선 이 대선 개입이 왜 대선이 이루어졌나부터가 생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대선 개입이 아니라 내란으로 인한 대선이었잖아요. 갑작스러운 대선이었다는 게 문제죠. 평소에 대선이었으면 생각할 시간도 많이 있겠고 그동안의 판단도 했겠지만 내란이었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죠. 12월 3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법원에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노조 활동을 몇십 년 법원 행정처와 잘 협의하에 노조 활동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몇몇의 제기로 저희 노조 활동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노조 활동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위원회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들어왔고 저희 노조 활동했던 정당하게 노조 활동한 간부들한테 임금 환수 최대 2-3년치 6년치 월급을 다 환수하라는 것과 징계를 하는 것이 계속 감사원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정권에서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장님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11월부터 단식 투쟁을 하고 계셨어요. 대법원 안에서. 그랬는데 12월 3일에 저희가 그래서 대규모 집회도 하고요. 근데 12월 3일에 하필 그날 그 대법원에 저희 농성장을 차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비상계엄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법권이 침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장님도 당연히 사법부에 이제 들어올 걸 생각해서 농성장을 버리고 단식을 접으셨어요. 그날 12월 3일 밤에.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는 사법권 독립을 제일 크게 외쳐야 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판결을 개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원에서 윤석열 정권의 그 계속 압력 때문에 그 힘없는 저희 말단 공무원한테 8명한테 총 한 명한테 6억 원, 한 명 몇억 원. 저희 정말 이런 공무원한테 그거를 요구해가면서 이 조사를 엄청나게 길게 끌고 왔고요. 거기서 이제 행정처나 조희대 법원장이 저희의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이제 터지고 나서 불법계엄이 된 다음에 결국 그때서야 이제 갑자기 수사가 유야무야 됐습니다. 이게 무슨 독립이고, 무슨 언제부터 그렇게 독립돼서 이렇게 제대로 된 판단을 했는지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판결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법권 독립을 해치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김용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제가 이제 20년을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형사부도 저도 형사과도 있었고 민사과도 있었고 여러 개 있었지만, 그리고 제가 모든 법관들한테 아는 법관, 아는 지인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재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걸 옆에서 제가 그래서 이런 걸 저를 증인으로 불렀나 생각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정말 이런 일이 있냐 없냐를 명확하게 이제 혹시 제가 말해줄 수 있나?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원 직원 일하지만 그렇게 기록을 빨리 보내지도 않습니다. 기록을 빨리 엄청 바쁘거든요. 그리고 그 상소 기록 송부 기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게 뭔가 당일에 탁탁탁 그렇게 저는 이런 게 민원인한테 너무나 문제 제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것도 빨리 해달라고. 굉장히 힘들어요. 계속. 그리고 뭐 파기환송 된 다음에 바로 또 특별송달, 집행관송달 했잖아요. 20년 법원 근무했지만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공판기를 지정하고 이런 게 이제 직원들의 눈에서 봤을 때, 법관들의 눈에서 봤을 때 절차적으로 어떤 것도 하나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대법관님들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 오셔서 엄청난 얘기를 해달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나 국민이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법보다 좀 상식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뭐 법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서, 국회법을 알아서, 뭐 헌법을 얼마나 알고, 정부조직법을 얼마나 알아서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하겠습니까? 법보다 상식이 먼저고, 이런 의혹이 있는데 정말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왜 그랬는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의 판례를 2심에서 박영재 대법관의 판례를 6번이나 언급하면서 고심에서 쓴 판결문을 그렇게까지 뒤집을 때는 얼마나 많은 숙고가 필요한지는 당연히 대법관들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국민으로서 법원 직원으로서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솔직히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그 관련된 모든 분들한테 뭔가 솔직히 더 빨리 해서 안정된 걸 정말 원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나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했는지, 그랬으면 정말 오셔서 얘기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대답을, 그리고 증인이라는 것이 저희가 법원에서 근무하지만 증인 소환 엄청 많이 합니다. 증인들한테 엄청 전화 많이 받아요. 왜 나가야 되냐. 나 아는 거 없다. 모르겠다. 나 본 것도 기억도 잘 안 난다. 하지만 계속 얘기합니다. 오셔서 현장이라도, 그때 기억이라도, 그 느낌이라도 얘기해 주셔야 판결하기가 수월합니다. 들어야만 합니다. 라고 합니다. 명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판에 불러서 오시기 힘드신 분들 다 불러서 재판 진행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많은 증인을 불러댔던 법관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내 말 한마디가, 나의 뉘앙스가, 나의 내심의 의사가 얼마나 내가 국민한테 내가 신뢰를 줄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정확히 말하면 사법부가 이렇게 신뢰가 지켜주겠구나.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면 내가 먼저
나서서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고 그런 다음에 사법개혁 저도 당연히 사법부가 같이 해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일방적으로 개혁하는 것 어디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법으로 자꾸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몇 시간 동안 듣고 있는데 법이 어떻다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미 국민들이 있어서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식선에서 이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대선이 그냥 임기 다 마치고 한 대선이 아니라 내란으로 인한 탄핵으로 인한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번 정권에서는 정말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있는 일이라고 그거를 다 나가셨지만 그렇게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맞추셨나요? 우선 이게 실내 회의장뿐만 아니라 방송도 그냥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발언 시간이 끝나서 종료되어서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자막이 나오는데 방송 송출도 되게끔.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은 김경호 변호사님 말씀 주시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대법관이나 모두 헌법 65조 1항에 직무집행간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의 대상입니다. 그 탄핵 사유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2025도 4697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재판 과정에서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이나 합의 내용, 어떤 대법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2부 소부에 배당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의 기회를 주지 않고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심리했습니다. 1회 심리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날 2회 심리하고 표결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선고를 내렸습니다.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이미 종결된 이 판결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겁니다. 박범계 의원께서 공개한 것처럼 그리고 대법원 인터넷에 공개된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2025년 4월 22일 이전의 행적입니다. 즉 2025년 3월 31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배당 전에 다른 사건 재판부를 지정했습니다. 즉 배당 전에 미리 심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4월 22일 2부에 배당하기 전에 미리 전원합의체 심리 지정을 직권으로 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2부에는 4월 22일 오전에 배당이 됐습니다. 배당이 되면 헌법 102조 1항에 따라 소부를 둘 수 있고 법원 조직법 7조 1항에는 3분의 2 이상의 대법관의 전원 합의체로 합니다. 그러나 단서에 3명 이상이 소부에 배당이 되면 먼저 심리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심리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4월 22일 날 배당되기 전부터 3월 31일 날 누군가가 먼저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소부의 심판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소부는 먼저 심리를 하다가 4가지 사유, 다시 말해서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됐는지,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됐는지, 지금 해당 대법원 판결을 변경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부에서 심리하는 게 부적당한지, 이렇게 심리를 한 다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도 없이 배당 전에 미리 4월 22일 당일날 전원합의체 지정 이렇게 직권으로 심리를 지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의 내규, 즉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규정,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입니다. 2조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사건을 지정하려면 최소 10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위반했습니다. 22일 날 배당 전에 심리하고 그리고 그날 심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틀 동안에 6만에서 7만 쪽의 기록을 보았다는 건지 보지 않았다는 건지 그 로그 기록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2025도 4697. 그러나 판결이 변경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존의 2019도 13328, 즉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그 전원합의체 판결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의 지정기간도 무시한 채 이것은 대선의 정치적 중립이 아니고 정치적 선택으로 뛰어들었다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헌법 103조 4항에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직무 범위까지입니다. 법률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법률이 형사소송법 383조입니다. 여기에는 법률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김문기의 발언은 그것은 안다 모른다 의견이다라는 것을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사실심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고 항소심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고 다소 과장된 표현 의견이다를 대법원에서 사실이고 허위사실이라고 명시적으로 사실심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383조 4호에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선고가 아니면 절대로 사실심 심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의 사항이 구체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61조 1항에 따라 국회는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때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회법 129조 1항에서 국정감사에 대해서 증인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121조 5항에 따라 그 특정 사항에 대해서 증인 요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증감법 2조에 따라 출석 의무가 생기고 그래서 5조의 2에 따라 불출석 사유 즉 법률에서 면제가 된다거나 또는 천재지변 또는 출석할 수 없는 객관적 불출석 사유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불출석 의견은 여기에 출석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증감법 12조 1항에 따라 불출석의 죄 3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시간은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직위원 부분은 시간이 안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허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위원 부분은. 제 7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옆에 있는 김기호 기자님, 네. 강지호 기자님 발언 끝난 다음에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정리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선택 교수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청문회에 참석할 기회를 주시고 발언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고 그리고 삼권분립도 사법권 독립도 중요한 헌법적 이익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법권의 독립이 절대적인 가치냐, 절대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독일 헌법 잡지에 나온 논문 하나 갖고 왔는데 논문 제목이 이겁니다. 헌법 체계 내에서의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관하여 다른 헌법 가치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논문을 보면
이 베를린 대학의 브루크하르트라는 교수가 썼는데 이 사법권의 독립도 더 중요한 그러니까 그 중요하거나 유사한 헌법적인 가치, 정당한 목적이 있으면 비례 합치만 되면 얼마든지 제한 가능한 헌법적 원칙이다.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또 독일 헌법재판소, 연방헌법재판소의 1962년도 여기 그 판결이 있고 사례로 또 그 유럽 인권법원의 2020년 12월 1일 판결이 들어있어요. 사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권의 독립은 뭐 어떤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도 무조건 맹목적으로 지켜야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2024년에 나온 그 독일의 형사법 잡지에 재미있는 논문이 있어서 하나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2024년 8월 말에 독일 한 지방 법원인데 에어프루트라는 거기에서 한 판사가 이 재판 결과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한 판사가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을 예단에 의한 판결이다.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판결의 결과를 미리 결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했다. 이 사유로 법 왜곡죄 저촉되어서 2년의 실형,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법부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구호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죠? 그것을 다른 부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그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 여기서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그 국회의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견서 이런 형식을 취한 것 자체가 대단히 법률가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출석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불출석 사유서라는 형식을 취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서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이 결정이 잘못됐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인 거죠. 아주 잘못된 것이다 생각이 들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법권 독립이 그렇게 뭐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일 수가 없죠. 지금 재판은 이미 정지돼 있고 이미 이 청문회에서 조사하려고 하는 그 재판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끝나서 이미 고등법원에 내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재판의 뭐 내용을 뭐 간섭 판례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미 결론이 나와서 내려가 버렸고 또 고등법원은 거의 기속되기 때문에 어차피 유죄 취지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결론은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모르겠어요. 그 후에 다시 대법원에 올라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에 바꿔질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재판 내용에 간섭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도 뭐 그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법권 독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렇다면 출석해서 진술을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합의 내용이기 때문에 진술할 수 없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출석 사유까지는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이런 겁니다. 이 판결문 자체에 이미 다 들어 있어요. 5월 1일에 선고한 판결문 내용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반대 의견의 내용을 보면 전원 합의체의 합의의 요체가 뭔가를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뭐하러 씁니까? 판결문에. 그 다음에 이 반대 의견을 읽고 나서 다시 다수 의견이 보충 의견을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고, 두 번째는 또 신속한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건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논증된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당연히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은 아주 신중하게, 그죠? 심사숙고해서 판결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다퉜다는 게 뭘 증명하냐면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서 합의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걸 명백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합의냐 아니냐를 놓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분쟁이 붙은 거죠. 이게 판결서에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만약 이때 얼마나 급하게 판결했냐면 지금 만약 우리 대법원 대법관님들한테 다시 쓰라고 그러면 이런 판결서 안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들의 처지를 다 드러내놓고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다수 의견의 보충 의견은 전에 여기 청문회 와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서 거기 보충 의견 보십시오.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왜 하나 모르겠어요. 잘 보면 더 잘 알게 됩니다. 이 판결은 정말 임파서블 미션이에요. 가능한 미션이 아니었던 판결을 했다는 게 이 판결문 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걸 아주 꼼꼼히 살펴보시면 그야말로 강변입니다. 강변 일색이고요. 그래서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사법의 정치화를 누가 일으켰는가. 제가 지난번 헌법학자 대회에 가서 고대 법학연구원의 윤정인 교수라는 분이 발표를 하는데 사법의 정치화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수동적으로 권력에 종속하는 것. 두 번째는 소극적으로 정치 문제를 회피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거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하시던데 이번 대법원의 이런 판결 행위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다시는 없게끔 모종의 조치가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대법원의 이 다수 의견은 계속해서 적시에 처리될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 신속한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분에 대한 그 형사사건이에요. 아무 상관, 21대 대통령 선거는 아무 관계도 없었던 겁니다. 빨리 처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상고사건 다룰 때 전원합의처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그 4개월부터 45일 이전까지만 공동연구관이 검토 보고서를 내주면 돼요. 그럼 그 보고서를 다 이제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전 12명이 전원이 다 검토해 본 다음에 합의기를 잡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답변서가 보세요. 상고 이유서 4월 10일 날 들어왔습니다. 답변서는 4월 21일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4월 22일 날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가능한 일정입니까? 그건 완전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렇다면 사전에 이미 어떤 방향으로 판결을 낼 생각이 공유되고 있지 않았으면 가능한 진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법원장께서 입장을 반드시 표명을 해야 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강지호 기자님께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분뉴스 대표기자 강지호입니다. 저는 지기현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내란 재판을 대부분 참여한 경험을 공유하려고 여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기현 재판부 방청객 보호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김용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10차 공판 기일입니다. 증인으로는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나오게 되었고요. 증언으로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이후에 오영대에게 국방부 일반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일반 명령은 장군부터 부사 간의 인사와 관련된 것과 지원 부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인은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온나라 시스템이 아닌 보고서로 작성 후 증인만 사인하고 상관들에게 사인을 받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현 측 변호인은 보고서 사인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한 것이냐, 증인이 왜 판단하냐고 하면서 증인 무능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방청객은 김용현 변호인 측에 맞는 추임새를 넣었고 욕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전 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증인이 나가는 도중에 밖에서 만나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등을 저도 실제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후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검찰은 오전에 증인 퇴정 이후에 방청객 일부가 증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방청객들은 오상배 증인에게 당신이 뭘 아는데 그렇게 증언하냐 라면서 증인을 위협했습니다. 오전에 경위가 수차례 제지하는데도 증인의 답변에서 부정적 추임새, 웃음, 들릴 수 있는 정도의 반응을 번복한다. 검사 입장에서도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진술하게 됩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증인이 발언할 때 방청객들의 추임새와 욕을 들었고 위협적인 상황으로 느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기현 재판부가 증인에 대한 보호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기현 재판부 소송 지휘에 관한 문제입니다. 9월 18일 김용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19차 공판 기일입니다. 증인으로서 박성아 방첩사 기획관리실장이 나왔습니다. 증인이 방첩사에서 합참으로 파견 나간 가칭 박수박 중령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일입니다. 박수박 중령이 합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말을 듣고 방첩사 소령 이상의 단톡방에 윤석열이 화를 냈다라고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을 질문하려고 하자 김용현 변호인 측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김용현 측 변호인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명 사용은 변호인들이 찾지 못하게 하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 원 진술자인 박수박 진술만 들으면 되지 왜 박성아 증인에게 듣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가지 주장을 하면서 오늘 박성아 증인은 여기까지 하자고 주장을 하며 재판을 끝내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 측은 첫 번째, 피고인의 발언 사실을 목격한 증인도 당연히 증인 신문을 진행해야 된다. 두 번째, 증인이 당시에 이해했었던 상황에 대해서 묻는 것일 뿐이다. 세 번째, 사실상 증거 신청 절차를 거부하고 증거 조사 자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김용현 측 변호인과 특검 측의 공방이 있었는데 변호인 측은 이 양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박수박을 다음 기일에 하자. 그러자 특검에서 입증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자. 소송 지휘권을 두고 흥정하지 마라. 그리고 증인에 대해서 위증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증인에 대한 압박을 하지 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증은 원 진술자 박수박과 제 진술자인 박성아 증인이 증언이 다르다라고 하면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변호인 측이 주장한 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기현 판사는 화내시면 지는 거예요. 화내시면 지는 거예요. 라고 답변을 했고 이후 두 번째 휴정을 거치면서 재판부가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증인이 나왔는데 중단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자 김용현 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지원의 목적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기피 신청을 받아주었고 바로 재판은 중단되었습니다. 김용현 위계 공무집행 방해 준비기일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두 가지 주장을 했었습니다. 불법적인 재판 및 불공정한 재판, 그리고 재판관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공개재판의 원칙에 반하고 재판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한성진 부장판사는 여러 번 간이 기각을 했습니다. 지기현 재판부와 한성진 부장판사의 때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재판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방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매 기일마다 있으며 요즘 통상적으로 3명에서 4명의 증인을 부르면 2명에서 2.5명의 증언만 듣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9월 8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7차 공판 기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피고인의 재판 병합하여 12월에 심리를 마무리한다라고 했으나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윤석열 피고인의 증인은 110명 중 35명이 증인 출석을 하였고 75명의 증인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차 준비 기일에서 21차 공판이 221일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9월 30일부터 마지막 공판이 있는 12월 15일 77일이 남았습니다. 12월까지 공판 심리가 종료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윤석열 피고인과 직접 소통한 주요 증인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치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매 기일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자발적인 불출석을 했다라고 하면서 교도소에서는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16차 공판 기일에서는 재판부에서 인치 요청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계재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9월 15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8차 공판 기일이었습니다. 특검 측에서 내란 특검법 11조 4항 규정에 따라서 중개재판 검토 중이다. 물적, 인적인 시스템 구축 얼마나 걸리냐라고 지기현 재판부에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는 신청서 내면 그거에 맞춰서 말씀드리든지 할게요. 법 통과된 거죠. 여기서 이 법은 더 센 특검법을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 기존의 법은 저희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했는데 공표 전이죠. 되면 바로 그냥 신청서 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이라기보다는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지 또 변호인 측 의견은 어떤지 그 부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이후에 중개재판과 관련해서 지기현 재판부는 특검법이 재판부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 계속 애매하다라는 태도였습니다. 심지어 나타난 결과는 중개재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 센 특검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켜질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경호 변호사님께서 조금 더 추가 진술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기현 법관의 헌법 65조 1항 직무집행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 탄핵 사유, 합리적 의심 사유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기현 법관은 2025년 1월 26일 09시 07분을 윤석열의 구속 만료 시간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10시에 심우정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고 실제 기소는 18시 52분에 기소했습니다. 지기현 법관은 형사소송법 66조 1항에 따라 시간에 관계없이, 즉 날을 기준으로 하면 그날 1월 26일 날 기소했기 때문에 적법한 기소입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시간을 들이댔고 시간으로 하면 09시 07분에 구속이 만료되고 18시 52분에 기소했기 때문에 그의 논리라면 위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적법 심사에는 구속만, 그 기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포와 구속 기간을 모두 산입하는 겁니다. 즉 체포 적부 심사나 구속 적부 심사를 위해서 기록이 법원에 있는 동안에는 그 시간을 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을 구속 시간만 임의적으로 빼서 09시 07분이라고 했으나 체포 그 적부 심사 시간까지 빼면 18시 52분에서 47분이 더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19시 39분이 구속 만료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을 왜곡했습니다. 가사 형식적으로 그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실무제요 형사 3편의 460쪽을 보면 수사기관은 재구속에 제한이 있지만 법원에는 재구속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날 시간이 혹시 구속기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헌법 109조와 법원조직법 57조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그리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지 않는 한 공개돼야 됩니다. 비교가 되는 파면 사유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2016 헌나 1입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해서 국정농단으로 파면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파면의 경우에는 2024 헌납 8입니다. 여기는 국구 통수권자의 의무까지도 위반해서 국민에게 총을 들이댔습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비공개했으며 심지어 정보사 정대령이 공동 피고인이면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제가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헌법 12조 5항에 따르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강제로 퇴정시켰습니다. 이 모두 그 재판 과정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합니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소심에 신중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최근에 삼重교육대 피해자분을 제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는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이유서를 봤더니 소멸시효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주장은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가 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성호 법무부에도 진정을 넣었고 대통령실에도 진정을 넣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화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의 대표라면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그 사실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대표이지 않나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또 많이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네 분께서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후 이어지는 국정감사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정감사에서도 또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또 궤변으로 인해서 이 불출석 의견서만 내고 나오지 않음으로써 오늘 청문회는 진행이 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도 또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를 짚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에 해당된 사건을 단 2시간 만에 자신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만에 파기환송 선고를 형결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 전체가 모여 중대한 법리를 다루는 자리로 통상 수개월 이상 충분한 심리와 토론을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은 이미 준비된 각본을 집행하듯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렇게 처리된 전례는 없습니다. 판결 전날 한덕수는 대선 출마를 예고했고 판결 직후 곧바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의 판결은 특정 정치 세력에 기회를 제공하려던 도구였다고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란범을 재판하는 지기현 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내란 세력의 편에 섰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해 본 적 없는, 앞으로도 적용할 것 같지 않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윤석열 맞춤형 법리 해석으로 내란 수계를 풀어주는 희한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조희대식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기는커녕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사법부는 마지막 보루여야 합니다.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헌정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법부는 오히려 권력의 칼날이 되어 국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앞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로 바꾸었습니까? 왜 이틀 만에 파기환송이라는 희한한 판결을 내리고 국민에게 생중계를 했습니까? 왜 지기현 판사는 내란 수개를 풀어주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사법부는 국민이 바라는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요구에 순응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판사는 내란의 공범, 쿠데타의 공모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또 희한한 일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지기현 재판 내란범을 담당하는 지기현 판사에 대하여 사법부는 거울을 들여다보기는커녕 그 거울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향응 접대 의혹에 대해 눈꼽만큼도 반성과 성찰이 없는 사법부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2020년 벌어진 검사 술접대 라임 사건에서 검사 술접대 의혹이 벌어지자 당시 정치검찰은 쪼개기 불기소로 빠져나가면서 제 식구를 감쌌습니다. 이번에 지기현을 감싼 사법부 역시 당시 쪼개기 불기소처럼 닮은 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판사나 내란범처럼 휴대폰과 비하폰을 감추고 박살냈던 내란 공범들처럼 휴대폰을 바꿔치기 한 지기현 판사, 또 그것을 눈감아준 사법부,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정직해야 판결도 정직하지, 자신들이 구린데 그 판결도 구리지 않을까?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부당하고 불법한 내란 세력과 단단히 유착된 것 같은 그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국민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반 이상은 대법원장이 사퇴하라라는 여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판검사, 변호사를 법조 3륜이라 하는데 이제 보니 그들은 정의를 수호하는 법조 3륜이 아니라 그냥 3륜 카르텔입니다. 제 밥그릇 키우고 지키는, 기득권 지키는 3륜 카르텔입니다. 부패 카르텔입니다. 내란범 윤석열이 통치행위를 주장하면서 내란 정당성을 회개한 논리로 당연하듯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버티고 재판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석 허가해주면 밥 잘 먹고 건강 찾아서 집 가까운 데서 법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제동 걸지 못하는 아까 강지호 기자님 말씀처럼 내란범을 재판하는 지기현 재판부는 구인장도 발부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권 독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무소불위 행사를 하겠다는 것, 그것은 아까 우리 증인으로 나오신 복소연 위원장님 증인 말씀처럼 내란을 극복해낸 국민들이 내란 때문에 있게 된 느닷없이 선택해야 되는 국민 주권의 회복이고, 그래서 내란범으로 인해서 갑자기 생긴 국민의 대선 시기였습니다.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께서 그 기본권의 연원이 되는 선택권, 정부를 선택하고 지도자를 선택하는 가장 기본권 중에 가장 기본권을 잊게 하는 그 선택권을 침해하고 방해한 것이 바로 이 조희대의 난이고, 조희대 사법부가 정치로 걸어나온 것을 질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핵심을 지적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